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팔리트쌤의 미술 시간입니다. 제1강 미술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지금부터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미술과 현대의 미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미술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지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8가지 미술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은 몇 가지나 될까요? 선생님,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하는 작품이 있죠? 네, 맞아요. 지금 여기에 밑에 보면 어떤 작품이 있죠?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워낙 책에서도 많이 보고 TV에서도 많이 보고 유명한 작품이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품 외에 또 알고 있는 작품이 있나요? 유럽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 봤을 법한 작품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죠. 그런 작품들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이거 뭔가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하는 작품도 있죠. 네, 이거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이에요. 영화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 것도 알겠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마릴린 먼로가 있어요. 이것은 미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페인트로 칠했을 때 벽지라던가 아니면 가구 인테리어에서 봤어요 하는 그럴 법한 작품도 있고요. 혹은 이게 작품일까? 이게 뭐지? 그린 건가? 만든 건가?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가지고 온 8가지 작품은 전부 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스타일도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사람을 실제 사람처럼 표현하고 풍경을 풍경처럼 표현하는 이런 미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은 이런 미술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지금 이게 미술 작품일까요? 큰 화면에 파란색을 전체로 칠했어요. 전체로 칠하고 중간에 왠지 모를 흰색 선이 그어져 있죠. 지금 이거는 선생님도 쉽게 매직이나 크레파스로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술가가 만든 미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백억씩 하는 아주 비싼 작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작가를 따라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 작가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유명해졌고 우리는 유명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왜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왜 우리가 아는 작품에서 알고 싶은 미술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미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이렇게 벽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후손을 남기게 되고 공동체를 꾸리고 무리를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신이란 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연에 대한 것 혹은 동물에 대한 그런 겁을 가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오늘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게 해주세요. 혹은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라는 사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동물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생겼던 거죠. 이렇게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기원을 담아서 동굴이나 바위의 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색깔이 있는 풀을 지디겨서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불을 피우고 난 그을음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돌로 이렇게 표면을 색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소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와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이집트 벽화를 봅시다. 굉장히 깔끔하게 그려졌죠. 이거는 이제 현대시대에 복원을 해서 더 깔끔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의 벽화도 굉장히 깔끔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안료도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도 발달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동세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보다 훨씬 더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이집트 조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글이 없었어요. 글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은 위대라고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맞아요.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나 조각의 역할은 실제 소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이 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서 그거를 위압적이고 멋있고 권위적으로 표현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 조각에서도 보듯이 돌이 완벽하게 깎여서 사람 형상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의 여자 사람과 남자 사람 사이에 있는 돌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하고 이 신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또 머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뭔가 동물이랑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딱딱하고 정형화돼 있고 도식적인 이런 느낌으로 조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스 조각이 시작되면서예요. 그리스 시대 때 들어서게 되면 이집트 때랑은 굉장히 달라요. 현세적이고 이상적이고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 로마 신을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신을 숭배하기는 했지만 신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도 질투나 사랑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모습은 지금 이렇게 그 전에 이집트 조각에서 돌의 모습이 보였죠. 여자 남자 다리 사이에 있는 돌이 보였다면 이제는 그런 돌 같은 모습에서 완전히 독립을 하여서 인간 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특히 이때는 석회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석회석은 돌 중에서 굉장히 무르고 가벼운 돌이에요. 그래서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 때 점점 조각이 발전하여 이렇게 멋있는 인체 비례를 이렇게 그리스 조각이 완벽한 8등신의 비율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이제 조각이 만들어져요. 실제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게 돼요. 로마 때도 그리스의 이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를 계승했기 때문에 물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계승한 거는 아니지만 그리스의 이상을 그대로 담아갔어요. 조각이나 그림에서 그렇게 담아가다가 로마가 끝나가면서 중세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중세 시대에는 로마 말기 때 누가 등장을 할까요?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가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중세시대가 돼서 그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약 1000년 이상이 되는 세월 동안 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교리로 설명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그림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진 걸 보면 사람이 다시 어색해져요.
그리스 조각을 보면 사람이 진짜 인체 비율도 너무 잘 맞고 실제 사람처럼 표현이 됐다면 중세시대가 가면 아까 이집트의 작품처럼 굉장히 다시 딱딱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똑같이 이상적인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문맹이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리 전달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모습이 어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데, 르네상스는 왜 시작될까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십자군 전쟁도 있고 흑사병도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사람의 삶과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로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르네상스 초기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벽화인데 여기 위에 확대해 놓은 사진을 보세요. 천사가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천사는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인 슬픔을 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감정을 담은 그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르네상스 초기에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이상적인 신의 모습을 사람과 비슷하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르네상스 시대 때는 미술뿐만이 아니라 철학, 문학, 인문학 모든 것이 다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것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리스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에서 말하는 원근법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안료도 개발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미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특히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작품들이 이때 아주 많이 나오게 돼요. 자, 이때 르네상스 시대에는 르네상스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3대 거장이 있는데 그거는 르네상스 파트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르네상스의 이 3대 거장은 지금 현대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작품을 그린 작가들이에요. 이런 작가들이 세상에 같은 시기에 살았습니다. 셋 다 같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완벽한 인체의 비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원근법도 표현하고 그림적인 실력도 발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 거장 이후의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어떻게 그렸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나 요즘에 공부하는데 잘 안 돼. 매너리즘에 빠졌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의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말기가 되면 많은 작가들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따라갈 수가 없어. 르네상스 3대 거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나만의 그림을 그리겠어.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미는 그래 8등신이 아니야. 조금 더 변화를 이루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습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예수의 몸이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근육질입니다. 그리고 기형적으로 팔, 다리, 몸이 길죠. 이런 식으로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목이 지나치게 길고 허리도 길어요. 그리고 예수를 떨어뜨릴 것처럼 안고 있어요. 아이를 보통 이렇게 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이 작가가 의도해서 이렇게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비례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쪽 밑에 보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 사람이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표현하고 이 옆에 다른 여신들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설명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가 끝나갈 때쯤부터 작가는 자기의 생각을 그림에 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림의 내용을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르네상스가 끝나고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귀족 사회입니다. 각각의 나라가 발전을 하고 유럽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 신권도 신권이지만 왕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도 본인이 후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후원하는 주체가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크 시대가 되면 그림의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배경이 확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배경이 보이지 않죠? 아예 검은색이에요. 반면에 빛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빛이 받는 부분이 아주 밝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키아로스크로라고 해서 굉장히 극명한 명암 대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뭘까요? 여기서는 죽은 예수가 본인이 살아난 것을 본인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의심한 사람들이 찔러보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귀족들이 원했을 수도 있고 왕족들이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후원자가 말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줬고 이때부터는 이제 신화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귀족들의 얼굴도 그림에 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바로크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로코코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이때도 그림이 확 변하죠? 이때는 딱 그 시대예요.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았던 그 시대. 루이 15세, 16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로코코 시대라고 해요. 이때는 귀족 문화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주 화려하고 지나치게 장식적이죠. 곡선적이고 그런 것들이 귀족들의 문화에도 모두 반영이 돼요. 드레스라던가 의복이라던가 그림 같은 데서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족이 그네를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 떨어지고 있고 그 밑에 한 귀족이 그거를 쳐다보면서 여인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림 속에 담고 그것을 풍자하기도 하고 또 귀족들이 즐기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동화같이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표현한 그림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들이 서서히 작가들의 스타일을 담아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살기 힘들어진 프랑스 시민들이 어떤 혁명을 이루었을까요? 맞아요. 프랑스 시민혁명을 이루었겠죠. 이렇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림 스타일도 작가들이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이제 귀족들만 그리는 게 아니라 서민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작가의 그런 감정도 담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낭만주의, 자연주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이때 당시에 신고전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미술 사조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조들은 말 그대로 작가들의 그림 스타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의 모습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신이 시민들이 이끌어서 시민혁명을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도 그리고 그래서 작가들이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시민혁명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도 생기게 돼요. 산업혁명도 생기게 되면서 세상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변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인상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때 시대 상황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산업혁명이 생겨요.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다들 귀족들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차를 몰기 시작하고 기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고 공장들이 가동이 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과학이 아주 많이 발전을 하죠. 많이 발전을 하면서 카메라가 생겨요. 자, 여러분 카메라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림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나라는 사람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의 초상화를 그려줘 라고 부탁을 해서 그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몇 시간 들이지도 않아요. 돈도 더 적게 들어요. 그리고 더 정확한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을까요? 작가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을 받아서 자신만의 그림을 서서히 더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겠어. 이제 더 이상 똑같이 닮은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그 이전까지는 화실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상상을 해서 그렸던 것을 이제는 화구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젤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서 실제 빛이 표현되는 그런 자연을 그림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살롱전에 출품을 했어요. 출품을 했더니 이제 미술 옹호가 애호가들이 막 이 그림을 조롱한 거예요. 이게 뭐가 그림이냐, 웃기다. 그래, 이거는 네 이름처럼, 네 제목처럼 인상파라고 불러줄게, 인상주의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네라는 작가는 이렇게 욕을 먹고 부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의 그림 세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됐고 이 모네라는 작가의 뜻을 이어받은 작가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생기게 된 게 두 번째로 신인상주의입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 전묘화 시간에 배울 때 꼭 한 번씩 보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전묘가 시작된 그림이기도 하죠. 신인상주의 작가는 쇠라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그래 우리도 빛을 표현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색채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색의 병치 혼합을 연구를 해서 그림을 그리겠어. 그래서 전부 다 점으로 다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아름답게 그렸고요. 후기 인상주의가 되면 우리가 모두 아는 작가가 나옵니다. 이 작품 뭐죠?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고흐라는 작가가 신인상주의는 너무 과학적이야. 너무 이성적이야. 나는 조금 더 비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해바라기 고유의 색인 노란색을 활용해서 고유의 색으로 표현하겠어. 나만의 그림 스타일을 만들겠어. 붓점을 좀 더 강하게 찍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고흐라는 작가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한 번 또 자기 삶을 살 때는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대요.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멋진 작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들이 정말 자기의 스타일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상파들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작가들이 자기의 스타일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림 스타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넓적한 붓으로 산의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혹은 색깔에 치중해서 마티스라는 작가가 여기 이렇게 표현한 그림 보세요. 어디가 벽지고 어디가 식탁인지 잘 모를 정도로 원근법을 무시한 그림을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뭉크가 자신의 감정을 아주 많이 담아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기형적으로 비틀어지고 배경이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자기의 공포적인 그런 모습을 그림에 표현을 한다거나 혹은 피카소처럼 나는 사람의 모든 모습을 다 그림에 담고 싶어. 그러면 사람을 다 분해해서 해체할 거야. 눈의 옆모습, 뒷모습, 앞모습을 다 표현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시 붙여서 표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담아서 그림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림 스타일이 발전을 하면서 전쟁이 터지게 돼요.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지금 대전을 이렇게 세계대전을 옹호하는 작가도 있었고 옹호하지 않는 작가도 있어요. 여기 1차 세계대전을 옹호한 작가는 어떤 작가였을까요? 잘 모르겠죠? 이 작가예요.
이 작가는 개랑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 발의 표현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을 줬죠. 미래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계의 빠른 속도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면 여기 있는 입장들은 전부 다 옹호하지 않았던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때 콜라주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작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을 사진을 잘라서 콜라주에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 속의 세계로 들어가서 나는 나만의 무의식을 탐구하겠다. 전쟁 같은 그런 것들을 잊어보겠다 하는 그런 사상이 그림에 담기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뭘까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볼 수 있는 남자용 소변기입니다. 변기죠. 그 변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떼가지고 와서 이거를 그냥 좌대에다가 놓고 이것은 작품이라고 놔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미술이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미술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게 미술이고 내가 말하는 게 미술적 관점이다. 이것도 미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자기의 꿈속에 나온 거 혹은 자기의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그림에 담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는 이 작품 자체가 우리가 보여지는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놓은 내 생각 자체가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술은 점점 철학적이고 어렵게 흘러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또 끝나게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나라가 승리를 했을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때 돈을 아주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미국은 역사가 아주 짧아요. 역사가 아주 짧으니까 미국은 미국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미국적 미술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은 잭슨 폴락의 작품인데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뿌린 거예요. 말 그대로 뿌린 겁니다. 이렇게 뿌린 건데 이 작품이 몇백억씩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뿌리기만 한 게 아니겠죠. 철학가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내용을 이 그림에 담아서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그것이 작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품이 가치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향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림은 그들에게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그들이 알기 쉬운 미술품들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캠벨스프라는 작품인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오뚜기 카레, 동원 참치 같은 그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담은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연예인을 그림으로 담은 거죠. 특히 이때는 더 대단한 게 실크 스크린이라고 해서 판화 기법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색깔을 모두 다르게 해서 수십 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을 옹호하고 작품의 작가의 그런 의미와 뜻,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소비하고 유명해지고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의 정점이 여기 있는 작품들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난해해졌죠.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작품들은 선생님도 얘기를 듣지 않으면 전혀 해석할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파랑색에 뭔가 네모가 많이 붙어져 있네? 뭔가 이 사람은 정리벽이 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작품을 한번 보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읽어보면서 이 작가는 뭐 때문에 이거를 의도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구나,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전에는 이제 작품만 보더라도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았지만 이제는 철학과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미술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도 빨랐고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오느라 많이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나리자의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미술이죠. 사람을 사람같이 그리고 풍경을 풍경같이 그렸어요. 이런 작품이 이어지게 되면서 무엇이 개발된다 그랬죠? 맞아요. 카메라가 이때 만들어지고 또 튜브 물감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야외 사생이 가능하게 되고 그림의 작가의 스타일을 담기 시작해요. 서서히 담기 시작하다가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담은 그림들로 완성이 됩니다. 이해했나요, 여러분? 많이 어려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미술사를 현대까지 쭉 이어서 숨도 안 쉬고 따라오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천천히 가면서 조금 더 그 시대의 미술 작품을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1차 시 강의 끝났습니다.